제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월급 10원까지 제때 통장에 넣었고, 싱크대 배수구 막히면 제 손으로 뚫었고, 보일러도 고쳤습니다. 저는 스스로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어느 겨울밤 라면 끓는 소리만 들리던 주방에서 제가 먼저 끝내자고 말을 꺼냈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도장을 찍고 헤어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광안리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아내의 미소는 제가 단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미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월급으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졌고 작은 말다툼이 생겨도 제가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술은 남들 마시는 만큼만 마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땀 흘려가며 망가진 가구나 가전제품을 고쳤고 낡은 싱크대 배수구는 더러운 것을 마다 않고 제 손으로 뚫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부품을 구해 수리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로 가정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내 서진 씨는 저와는 다르게 꽤나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슬픈 영화를 보면 옆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철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취미 생활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꽃꽂이, 그 다음에는 합창단, 또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린다며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매번 좋아? 그럼 해봐.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을 지지하는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늘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언제부터인가 제게 말을 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별거 없어.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당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잖아.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말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어른스러운 부부의 모습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치 옆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고 안방에서는 서진 씨가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취미와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착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내에게는 일방적인 통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옳았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서진 씨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내가 너무 쉽게 쓴다고 생각하면 저는 잔소리 대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건 돈 낭비 아니야? 너무 비싼 것만 고르지 마.
제 입장에서는 모두 아내를 위한 합리적인 조언이었지만 서진 씨는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응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맞춰주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마음을 닫은 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명함도 직책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저의 역할도 모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던 저는 이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 집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집에만 있지 말고 동창들하고 등산이라도 다녀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가 저를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저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 자신이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서진 씨가 저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냈더라면 저는 그저 우리가 싸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제 제안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진이도 나처럼 지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권태 앞에서 우리 둘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지는 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책임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 48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짜리 15평짜리 방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저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신나게 쇼핑을 했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캠핑 의자도 사고 최신형 스피커도 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1.5리터짜리를 시켜 혼자 TV 앞에 앉아 마음껏 소리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서진 씨가 늘 치킨 냄새 배니까 창문 열고 먹으라고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임도 밤새도록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해? 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은 처음 살아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천국 같았던 혼자 사는 삶도 점차 이상한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옆에서 코를 골던 서진 씨의 투정 섞인 숨소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리모컨 건전지가 다 닳아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때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늘 건전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고 다 닳기 전에 미리 새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 닳으면 서진아, 리모컨 건전지 좀 갈아줘 하고 말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또 세탁기 필터를 청소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솜털과 머리카락으로 가득 찬 필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늘 서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래가 다 되면 개켜서 옷장에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점화핀이 막혀 불이 잘 붙지 않을 때도 저는 늘 서진 씨에게 이거 좀 봐봐 하고 말했지 제가 직접 나서서 고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여 저의 자유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살면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결혼 생활 동안 놓쳤던 무엇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2달, 제 방은 점차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옷가지들은 갈아입고 벗어놓은 대로 바닥에 쌓여갔고 며칠째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서진 씨가 여보, 냄새나요. 하고 말하면 제가 좀 나면 어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지못해 치웠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저에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그저 눈 감아 버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생각보다 고독했습니다. 마주 앉아 제가 투박하게라도 오늘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도 그 자리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는 텅 빈 공간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제 존재를 알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나오지 않으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주말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직접 부품을 구해와서 고치곤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덜덜 떨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거창한 고장만 고쳤을 뿐 보일러 배관에 물을 채우는 법이나 소소한 장고장을 미리 예방하는 일은 서진 씨의 몫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늘 겨울이 오기 전 보일러 점검을 했고 냄비에 물을 끓여 수도꼭지를 데우는 등 제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집안을 돌봤습니다. 저는 그저 고장이 나면 나서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해왔을 뿐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살림꾼은 서진 씨였다는 것을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저의 오만했던 자부심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득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딸은 유학가 있어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서진 씨가 아이들과 자주 통화를 하고 안부를 전해왔었는데 저는 그런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안부를 묻는 것이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없지? 아빠 잘 지내. 하고 말했는데 아들은 바쁜 듯 네, 그럼요.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보살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진 씨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이었죠. 저는 그저 그 연결고리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저를 점점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셔도 집에 돌아오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 씨에게 줄 물건이 있어 우연히 광안리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마주치는 서진 씨를 볼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고 서진 씨의 작은 농담에도 배를 잡고 호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 남자와 눈을 맞추며 때로는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건 돈 낭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던 그녀가 당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잖아. 라며 제 외식 제안을 거절하던 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었지만 그 주름살마저도 행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목구멍에서는 쓰디쓴 침이 넘어갔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한 번도 서진 씨에게서 이끌어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체 그 미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미소를 만들어주지 못했을까요? 지난 결혼 생활을 곱씹어 보니 저는 늘 서진 씨에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저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그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니? 라며 제 방식대로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존중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새로 시작한 꽃꽂이 수업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면 저는 그거 배우면 어디에 쓸 거야? 돈만 많이 들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창단 연습에 늦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 차 막히는 시간에 왜 굳이 나가서 고생을 해? 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며 작업실을 꾸미자 집도 좁은데 쓸데없는 집만 늘어나네. 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녀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막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으로서 그녀를 제대로 이끄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제게 단 한 번도 감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의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테지요. 제가 했던 짧은 좋아? 그럼 해봐. 라는 말은 지지가 아니라 무관심과 외면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제게 말을 거는 일이 줄어든 것은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을 공감하기는커녕 늘 이성적인 잣대로만 재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철없다고 치부했고 그녀의 웃음을 순수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제가 만들어낸 좋은 아내의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서진 씨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웃음에도 함께 웃어주고 그녀의 어설픈 농담에도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진 씨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진 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남자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존재를 통해 서진 씨 스스로가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두었던 감정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어다 주었을 때 그녀는 사실 그 돈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 모든 착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좋은 남편,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서진 씨의 삶을 억압하고 그녀의 영혼을 시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뚫고 보일러를 고치며 월급 10원까지 제때 통장에 넣었던 모든 행동들은 그저 몸으로 때우는 책임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서진 씨에게는요. 그녀에게는 저의 무뚝뚝한 책임감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작은 관심이 훨씬 더 소중했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제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저의 틀 안에 가두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인 자아나 감성적인 깊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제가 설정한 완벽한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기만을 강요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가 느꼈던 후련함은 사실 서진 씨가 느꼈던 해방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얻었다고 착각했던 자유는 제가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자유에 대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광안리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서진 씨의 미소는 제가 그녀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아니, 감히 주려고도 생각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저에게 제가 30년 가까이 놓쳤던 무엇이 바로 아내의 영혼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의 가장 쓰디쓴 진실이었습니다. 광안리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진 씨의 미소를 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그녀의 환한 얼굴과 그 낯선 남자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미소. 그것은 저에게 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자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쓰디쓴 도구로 다가왔습니다. 술을 마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술 기운에 잠시 있는 듯 하다가도 깨어나면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녀에게 어떤 감옥을 선사했는지,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도 포기한 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서진 씨가 쓰던 낡은 스케치북과 붓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내가 서진 씨를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할까? 하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화방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색상의 물감과 캔버스들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평생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숫자와 그래프만을 다뤄왔던 제게 이 알록달록한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쭈뼛거리며 화가처럼 보이는 직원에게 초보가 그림을 배우려면 뭘 사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권했지만 저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대충 물감 몇 개와 스케치북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집에서 캔버스 앞에 앉으니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그저 붓질 몇 번 했을 뿐인데 제 손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서진 씨의 미소로 가득한데 그것을 어떻게 색깔로 표현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금세 좌절했습니다. 서진 씨가 즐거워했던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쓸데없는 짐만 늘어난다고 면박을 주었던 그 그림들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탈출구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세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부숴버렸는지 깨닫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번에는 꽃꽂이 학원이라는 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서진 씨가 한때 그렇게 즐거워했던 취미였습니다. 돈 낭비라고 했던 제 말에 상처받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원 안에서는 화사한 꽃향기가 풍겨나왔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 속에서 저의 초라함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저는 우연히 아들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할머니 덕분에 즐거운 주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게는 연락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서진 씨와는 여전히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심했던 것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무심했던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서진 씨가 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할아버지랑도 놀러 좀 오지. 제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애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시고 저희 부부가 바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주셨어요. 저희는 늘 어머니 덕분에 버텼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서진 씨만이 가족이라는 존재로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자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점차 술에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서진 씨가 다니던 합창단 연습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연습실 안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 씨가 차 막히는 시간에 왜 굳이 나가서 고생을 해? 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매번 즐겁게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연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엿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단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의 발소리가 너무 컸던 탓인지 옆에 있던 단원 한 명이 문을 열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연습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진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이내 경멸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원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서진 씨 전 남편 아니야? 왜 여기에 온 거야?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한 단원이 저에게 다가와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진 씨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가장으로서의 위신, 성공한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합창단 연습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서진 씨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끝없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제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제야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저는 이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저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집은 폐허가 되었고 아이들은 저를 외면했으며 아내였던 서진 씨는 저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가르치려 들었던 오만한 남편이었고 해결사를 자처하며 감정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쓰디쓴 후회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합창단 연습실에서 서진 씨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더 이상 잠시의 위안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술에 절어 사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밀려드는 업무는 뒷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상사는 여러 차례 경고를 주더니 결국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김 부장,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 주십시오. 해고 통보였습니다. 평생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회사, 저의 능력을 증명해 주던 직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도 성치 못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늘 속이 쓰렸습니다. 만취한 채 쓰러져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려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퀭한 눈, 며칠 동안 깎지 않아 지저분하게 자란 수염. 저는 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침내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은 싸늘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위험이 심하고 폐에도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당장 끊으셔야 하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가 떠난 후 청소는커녕 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빈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뒹굴었습니다. 제멋대로 사다 놓았던 스케치북과 물감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의 흔적이 없는 집은 거대한 폐허와 같았습니다. 텅 빈 공간은 저를 끝없이 잠식해 들어오는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저는 우연히 뉴스 채널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지역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하는 화면에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미술전이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폭의 그림 앞에서 인터뷰하는 여성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진 씨였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질로 그려진 풍경화는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림 속 꽃들이었습니다. 과거 서진 씨가 꽃꽂이 학원에 다니며 만들던 작품들처럼 생동감 넘치는 색깔이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면박을 주었던 그 취미들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 작가라는 자막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 없이도, 아니, 저 때문에 억압받았던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행복감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홀린 듯 서진 씨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끓어오르는 미칠 듯한 충동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작품마다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서진 씨의 그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꽃밭이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광안리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그는 서진 씨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얽혔고 웃음소리가 스스럼 없이 오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눈빛에는 서진 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엿보는 사람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운명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가 고개를 돌리다 제 그림자를 발견했고 이내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게 향하는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당혹감을 넘어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서진 씨의 변화를 눈치채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쓸모없는 남자의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 씨는 남자의 팔을 살짝 잡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작품 좀 보러 갈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채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그곳에 홀로 서서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추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그저 서진 씨와 그 남자의 다정한 모습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술잔을 내던지자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제 삶의 파편들 같았습니다. 문득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가 결혼 초기에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풋풋했던 저희의 결혼 사진, 아기였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서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들꽃을 꺾어 병에 담아두는 모습,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미소는 점점 옅어지고 그림이나 꽃을 다루는 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피곤에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하는 모습,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진 속에서 젊은 서진 씨가 스케치북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한창 그림을 그리던 시절,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었죠. 그림 그린다고 밥이 나오냐?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애들 저녁이나 준비해. 그때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지던 미소, 푹 고개를 숙이던 어깨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꿈과 열정에 제가 얼마나 잔인한 비수를 꽂았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꿈을 짓밟았으며 영혼을 서서히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가장, 존경받는 남편이라는 자부심은 저의 오만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서진 씨는 제 삶의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연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제 삶 또한 망가뜨린 빌어먹을 파괴자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세계를 무참히 부숴버렸던 만큼 제 세상 또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텅 빈 집, 잃어버린 가족, 무너진 건강, 실업자가 된 현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지독한 외로움만이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퍼부었던 독설과 무관심이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저는 그저 홀로 앉아 무너지는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다고 생각했던 성이 사실은 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감옥마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앨범을 덮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술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더 이상 저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와 그 남자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폐허가 된 제 삶의 잔해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홧김에 내던진 술잔 파편처럼
제 정신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선명한 영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빌 대상조차 제 곁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벽과 텅 빈 공허만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고 통보 후 한 달이 지나고 제 삶은 더욱 가파른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퇴직금은 밀린 카드값과 생활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월급이 끊기자 그동안 무시했던 대출 상환 독촉장들이 마치 사냥개처럼 저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차례로 끊겼습니다. 저는 이제 빛도 물도 없는 어두컴컴한 집에서 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다가 서진 씨가 쓰다 남긴 라면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텅 빈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숙자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혹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지만 새벽의 추위와 밤거리의 소음은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저를 스쳐 지나가거나 역겨움과 경멸이 가득한 채 머물렀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해 몸에서 나는 악취 며칠. 밤낮 굶어 파고드는 허기, 비좁은 박스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느껴지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저의 마지막 인간성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누가 먹다 버린 빵 조각이나 김밥을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던 스테이크나 와인은 이제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노숙자들의 삶을 제가 직접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은 이제 피 섞인 가래를 토해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속쓰림은 만성적인 통증이 되어 저를 괴롭혔고 며칠에 한 번 찾아오던 식사는 저의 병든 위장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비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던 저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어렴풋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렇게 허무하게 제가 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만이 희미하게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이 보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해서 신고해 주었나 봅니다. 며칠 뒤 의사가 제 병실로 찾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음주로 위궤양이 심해졌고 폐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저의 남은 삶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떤 후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서진 씨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시간들, 오직 저의 성공만을 쫓아 주변 사람들을 외면했던 과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공한 가장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이기적인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저와는 상관없는 듯 반짝였지만 저는 그 빛을 향해 기어코 살아남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술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병원에서 주는 죽을 삼키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복용하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삶의 끈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에는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저의 심장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과거와는 달리 뜨거운 생존 의지로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금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몸은 간신히 추슬렀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저 생존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만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가자 병원에서의 잠시 동안의 평화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은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고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술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이제는 술 한 방울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을 보았을 때 저는 문득 제 손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루할지언정 정신만은 썩어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만한 박스나 캔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묻는 더러움과 악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저는 스스로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속죄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빈 깡통과 폐지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등은 땀으로 축축했고 손은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이나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고 고물상으로 향하던 길에 저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힘들게 모은 폐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모른 척 지나쳤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노인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짓입니까? 제 목소리는 비록 갈라져 있었지만 제 안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비웃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무자비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항도 못하고 쓰러졌을 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저는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노인의 폐지를 빼앗아 달아났고 저는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 대가로 감사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폐지를 줍는 대신 노인과 함께 조용한 다리 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말없이 들으며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소개로 저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쓰레기를 치우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제 몸은 매일매일 천근만근 같았고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존심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땀방울이 흐를 때마다 제 안의 도끼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노동의 신성함과 정직한 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제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에서 낯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서진 씨의 전 직장 동료이자 제가 한때 가장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몰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그가 나지막이 내뱉는 소리는 마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더러워진 작업복과 상처투성이 손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과의 단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비참하거나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 초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과거의 저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턱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며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와 체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용서하고 제가 상처 입혔던 이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속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으니까요.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땀과 흙먼지에 절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육체 노동은 제 몸을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갈라진 손은 쓰라렸고 허리와 어깨는 매일 밤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와 명예가 저를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성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고단함 속에서 불평과 냉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말과 행동 속에서 저는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을 겹쳐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 속에서 조용히 제 할 일을 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과거의 회장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씨 아저씨라 불리는 노련하지 못한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층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숙한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철근을 옮기다 균형을 잃었고 그 육중한 철근이 바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멈칫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과거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순식간에 제 몸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동료를 밀쳐냈고 그와 동시에 철근은 제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동료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씨 아저씨.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의 통증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느꼈던 성취감과는 다른 타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순수한 기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현장의 다른 작업자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된 듯 했습니다. 거칠고 무뚝뚝했던 반장조차 저에게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며칠 뒤 저를 도와주었던 노인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잔뜩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던 아내가 위급해져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넣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그날 벌었던 일당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을 돕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돈이라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한 푼의 돈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위급하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끊임없이 찔러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 중 돈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한 돈이 아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돈의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도울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았습니다. 몸은 극한의 피로에 시달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노인의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폐지를 줍기 위해 과거 제가 살았던 동네와 가까운 부촌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추워요. 가녀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낡은 벤치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진 씨였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여인 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세련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누른 채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아이의 엄마라는 부름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 부름은 제 귓가에도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과거의 탐욕으로 인해 한 가정을 파괴했고 저 작은 아이에게까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길가에 버려진 빈병 몇 개를 조심스럽게 주워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때 저의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던 능력 있는 인재였던 그녀가 이제는 저와 같은 처지로 밤늦게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겁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제가 모았던 폐지와 빈 병들을 몰래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의 지친 뒷모습과 아이의 가녀린 목소리가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저 자신의 속죄를 넘어 제가 상처 입혔던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익명의 존재로서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노인에게 제 모든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간병인 구하는 자리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급해서요.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줄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저의 과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속죄를 위한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철근 냄새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쇳덩이를 나르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의 환자들을 보살폈어요. 제 몸은 쉬는 법을 잊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붕대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도 늘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땀과 피로에 절어도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쳤는가를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실의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맞물려 삶의 바닥을 헤매는 이들의 아픔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특히 노인의 아내분은 매일 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추가 수술과 비싼 약값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말은 노인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독였습니다. 제 주머니가 아무리 가벼워도 저의 땀방울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늘 하던 대로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도진.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김도진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냉정하게 내쳤던 수많은 인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도진 씨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얼굴은 과거의 날카롭고 패기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실은 쓸쓸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보호자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혼자 계세요. 병원비도 밀리고. 간호사의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한때 휘둘렀던 권력과 탐욕의 칼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노인의 아내분도 위급한 상황인데 제가 모든 돈을 그에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한 또 다른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밤마다 김도진 씨의 병실을 찾아가 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작은 물품들을 제 사비로 사다 놓았습니다. 그의 식사량을 확인하고 몸을 닦아주며 말없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 팀장님.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진심은 온전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서진 씨와 아이의 모습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늦게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며 번 돈은 노인의 아내분과 김도진 씨를 돕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 씨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다른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주변에 어려운 형편의 여성 가장이 있는지, 혹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진 씨를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반장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먹게 했습니다. 야, 박씨 아저씨. 이 동네 부잣집에서 도우미 구하는 자리 있다더라. 애 돌보고 청소하는 일인데 전에 어떤 여자가 애 데리고 패지. 줍는 거 봤다고
반장의 말은 서진 씨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장에게 그 집이 어딘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캐물었습니다. 반장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건데 관심 있으면 내가 알아볼까?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그녀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반장에게 혹시 기회가 되면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가 모은 돈의 일부를 반장에게 건네며 이 돈으로 혹시 그 여성분을 도울 방법이 없는지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명의 도움이기를 바랐습니다. 밤에는 김도진 씨를 돌보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틈틈이 폐지를 주우며 저는 극한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가 상처 입혔던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속죄를 향한 강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부서져라 아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속죄는 이제부터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끈 떨어진 꼭두각시 인형 같았습니다. 의식은 저 멀리 안개처럼 희미했고 고통은 끊임없이 저를 잠식했어요. 쇳덩이처럼 무거운 팔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기는 저의 생명을 겨우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병실에 남겨질 때면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독촉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 번듯한 회사 팀장이었던 제가 이렇게 한 줌의 희망도 없이 병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제 정신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낯선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이불을 정리해주며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따뜻했습니다. 땀에 절은 묵직한 옷에서 나는 듯한 묘한 흙냄새와 어딘가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늘 밤에 찾아왔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 같은 것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저는 그 정체 모를 손길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서 제 손을 잡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굳게 다져진 듯 했지만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는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맴도는 작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 팀장님.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습니다. 과거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오만하고 냉정했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선우 사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차가운 얼음물에 잠긴 듯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왜 저를 해고하고, 나 몰라라 했던 그가 이제 와서 이 밤중에 저를 간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원망의 불길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에게 버림받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는 저를 떠났으며 어린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전전하며 겨우 끼니를 때우다가 병에 걸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저를 간호하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는 그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슬픔과 후회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전에 깨끗하고 부드러웠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은 마치 세상의 온갖 고통을 짊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땀 흘리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서 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경위까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모든 불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알던 오만했던 박선우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분노 위로 이상하게도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 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진정으로 저와 제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진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을 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 사장님,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제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바꾼 거니까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세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가 퇴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회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저에게 맞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과 그에 대한 오랜 원망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그리고 자신이 상처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속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선우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화해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달았고 용서와 이해의 힘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저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도왔고 제 아들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물론 퇴원 후 저의 재활과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도왔어요. 저는 그의 진심을 보며 과거의 모든 상처를 덮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제 몸은 아직 약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의 모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은 추억 속에 묻고 이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한 남자가 이제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의 속죄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힘들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혼이혼의 아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가요? 입장을 잠시만 바꾸어 내가 상대방이라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마음껏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절대로 황혼이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